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 YTN 여론조사 결과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천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특히나 내전으로까지 비추고 있는 야당의 잡음이 더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총선 구도 분석하겠습니다. 네, 아시안컵 이후 축구계뿐 아니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탁구 게이트가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가서 직접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모두 8,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로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전공의 6천여 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종합병원인데 자리 비운 전공의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전국에 8개 산하병원을 두고 전체 전공의만 91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국 단위로 보면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0시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에 이르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으로 전체의 63.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네, 이러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2, 3주 정도 버틸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복귀하면 모든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두고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대전 충남 지역의 대형 병원들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의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대란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료 대란 우려 속에도 양 기자가 있는 그곳 병원에선 아직은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나와서 분위기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다행히도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았고 차분하게 외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이곳 충남대병원 전공의 217명 중 63%인 13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8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55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병원에서는 교수진이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나눠 맡으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과 똑같은 업무량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 진료의 경우 20%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교수진과 간호사들의 피로 누적이 이어져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비슷한 걱정이 가득한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두암 3기 말이라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이렇게 못 받으실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죠. 대전 충남 지역 다른 수련병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건양대병원, 일지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지역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사직서 제출 비율이 70%를 넘겨 비상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건양대병원에서는 전공의 3명이 사직서를 철회하고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곳에 진료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향후 관내 의원들에서 집단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도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소방당국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역별로 병원 현장 먼저 보셨는데 이렇게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3주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정부는 상급 병원에 중환자만 들어가도록 조정하고 비상진료체계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가 추가로 이탈하면서 상급 병원의 수술과 진료 취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미룬다고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강제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빅5 가운데 세브란스는 수술 건수가 반토막 났고 다른 병원들 역시 수술을 30% 정도 축소한 가운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와 전문의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 3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전까지 고려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은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중증, 응급 환자는 상급 병원이 맞대 그 외에는 회송 조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환자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하여 뒷받침 중입니다. 병원이 임시 의료 인력을 채용하도록 중증, 응급 진료 수가도 대폭 확대하고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이나 전문 과목엔 공보의 등 외부 인력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남아있는 의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했는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환자 곁에 남은 의사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 진료,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군 병원의 응급실 민간 개방 이후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오늘 낮 12시 기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5명, 대전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각각 4명과 1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비해 어제부터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로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주동자나 배후 세력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집단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집단 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동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집단 행동에 잠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는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 조기 복귀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집단 행동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협력 수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 후보 3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해식, 또 이소영 의원 등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20% 명단과 밀실 공천 의혹 등을 두고 의원총회에선 공천 파열음이 표출됐습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심사 발표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전략공천과 일반 공천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경기 수원무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용인을에는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또 대전 유성을에는 영입 인재인 황정화 박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기 광주을은 국민투표 100%로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요청을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략 공천 여부는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임 전 비서실장에게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고 86운동권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에게도 충북 충주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당의 전략 자산인 분들이 헌신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임 전 실장 측은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4차 공천심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등 현역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단수 공천했고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등 8개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공천 파동 논란에 대해 비명계약살은 없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 20대 그 이해찬 대표 때 이런 평가 아마 기준을 마련했고 그때는 크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하위 20%에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특히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와 공천 심사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은 하위평가 기준과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의 정체를 밝히라며 이번 주 안에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 책임론도 거론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를 두고도 거센 항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문희상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공정하지 않은 공천이라는 데 뜻을 모아 민주당의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천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 지역구 재배치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기존 서울 강남을에서 서대문을로 재배치한 국민의힘은 나머지 수도권과 영남권 재배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4개, 64.8%를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하며 절반 이상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90곳 가운데서도 58곳은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은 남겨진 보류 지역들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재배치 사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하위 10%는 물론 경선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감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하위 10% 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공천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역구 재배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발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강조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선 자립 청년을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 구하기 전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몹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LH 전세 임대 지원 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네, 이번엔 제3지대 분위기. 개혁신당은 공관위 구성 준비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접촉 중인 인사를 모시는 방향으로 판단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별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만약 개혁의 길과 기류가 닿는다면 언제나 열린 입장이라며 선거 연대 가능성 등을 열어뒀습니다.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며 현역 영입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 책임위원회의에서 신뢰받는 동료 의원들을 낙오자로 매도해 비명횡사, 친명횡자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며 대안 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 수여식에서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로 끌려나간 데 대해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등 4,456명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인권센터와 재학생, 교직원 등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 대응 사건은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학위 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 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과 또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된 제3지대 분위기까지 오늘 총선 큐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YTN TV로는 시청자분들과 좀 오랜만이신 거죠?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좋은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당 중심으로 이제 대진표가 서서히 공개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마침 YTN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견제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좀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네. 이 정권 견제론 그리고 지원론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 아마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흔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뭐 한동훈 그리고 vs 이재명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많은데 예. 사실은 그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게 더 많이 좌우할 겁니다. 말하자면 예.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묘하게도 설이 딱 시작되면서 완전히 민심이
대반전을 보이고 있다. 그 전까지 흐름과는 다르게 그 전에는 뭐 민주당이 상향 추세고 국민의힘이 하향 추세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바닥을 찍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보면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하향 추세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걱정이 커요. 제가 어제도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폭망한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특히 수도권이죠. 문제는 예.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많이 나오고 영남, PK, TK에서는 예.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나올 텐데 문제는 수도권의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 21대에는 121석 중에 무려 이 민주당이 103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은 거의 박빙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도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켜볼 재미는 더 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좀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거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언론 검색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는 말이 사당화다, 뭐 밀실이다, 그리고 사천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그건 지지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닐지 몰라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정확히는 19살부터 한 35살까지 2030 초반까지는 지금 무당파가 적게는 30몇 %, 많게는 거의 40%를 넘어서서 과반에 이른단 말이에요. 네. 이 무당파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 무당파에 실망을 주는 거예요. 특히 2030의 무당파들은 공정과 정의 이런 데 아주 목을 맨 세대들인데 네. 여기 들려오는 소리가 뭐 밀실에서 공천한다, 사천이다. 그리고 13일 날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 몇 사람이 기동민이니 그리고 이수진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이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민주당이 어떤 반전의 그 기회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공천 과정을 좀 지켜봐도 반전 기회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앞으로 왜 그게 힘들다고 보는가 하면 이미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돼서 이낙연 전 대표는 나갔거든요.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건데 제3지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8년 만에 3자 구도가 됐다. 이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드디어 제3지대가 만들어졌다. 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이 다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 이런 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묘하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 내용을 겪으면서 뭐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가 당장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을 잡자 예. 이런 분위기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그것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은 물밑으로는 그런 교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앞으로 3월 22일 날 후보 등록 전에 얼마만한 성과를 보일지 그러면 나는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이번에 제3지대에서 다시 독립한 것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좀 흥미로운데 잠시 뒤에 제3지대 이야기할 때 한번 예.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 보니 원로들까지 나서서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한다. 아까 반전이 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김영주 원래 국회 부의장이 네. 탈당한 예, 탈당 선언을 할 때는 그 무렵에는 가령 이강철, 정대철 같은 원로들이 나와서 난리를 쳤죠. 이게 네. 많은 짓이냐, 이게 사당화 아니냐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이번에는 또 이러지 마라 원로들이 그런 말 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가 네. 비명계를 쫓아내는 식의 모습을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공정한 게임을 해서 뭐 비명계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수 국회의원, 최우수 국회의원 이런 해마다 그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위 10%, 하위 20%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 본인들부터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짓이냐 이게. 그리고 현역인 자기들을 속 빼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적합도 네.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미 속아내기로
내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자객공천이다 말이 나오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공천 학살 아니냐. 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만약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재명 본인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아주 역사가 깊은 민주당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많아서일까요? 그래서 의총에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고 비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찍어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은 당내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또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말을 뭐 써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저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제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공천이 뭔가 저 당의 공천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을 때 그 후보들에 대한 신뢰를 유권자들이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한결같이 비명입니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개를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비명계들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작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의도된 것이고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봐야죠.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공천 이 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딘가에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명백 위원장은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축했습니다. 비명 행사란 말이 처음 우리 언론에 등장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열흘 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게 거의 뭐 사자성어처럼 우리 정가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나는 본인이 처음부터 실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정치학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학자 중에서 원로입니다. 이분이 왜 나는 이런 말을 했을까?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타깃이 곧장 신문입니다. 지금 이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아니에요. 이제는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양산까지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포옹을 했잖아요. 러시아식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얼굴을 비비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 최고다.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문정당이다. 이래서 명자를 앞세우면서 그걸 우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쭉 나오는 거 보면 하나같이 이게 친문 세력들이 지금 밀려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특히 지금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승동갑에서 애초에 거기서 여론조사를 뽑아버리고 송파갑에서 했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이 험지에 나가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송파갑에 나가서 거기서 그 험지에서 당선이 돼서 대권 주자로 올라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에선 당세가 중간 지역 정도라고 했습니다만 험지라고 보시는 거죠? 험지죠. 그건 우리 그 언론사들 기자들 100명이 물으면 99명이 험지라고 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다. 근데 거기에 나가란 말은 가령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이 그 성동에서 벌써 재선을 했던 분이잖아요. 이러니까 본인이 성동갑에 나가겠다는 걸 거기서 경선을 시켜달라. 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수공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하게 여론조사에서 뽑아버리고 본인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가령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왜 반발을 하는가 하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사 빼버리고 거기에 전현희를 집어넣고 네. 또 추미애를 집어넣고 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이 경쟁을 해보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수진은 죽어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가령 공천에서 밀린다라거나 흠주를 쫓겨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뭘 의미합니까? 정치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이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령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낙동강 전선을 투입하는 사람들, 뭐 서병수라든가 조혜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김태호 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야 여기 좀 나가달라 이러니까 다들 승복을 하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번 선거는 지난 21대 선거와는 달리 21대 선거는 홍준표도 김태호도 다 불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제 나온 얘기가 가령 박진 외교부 장관을 당신 지난번에 강남 을에 그냥 내리 꽂아줬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험지로 나가주세요. 아니 본인이 전혀 상관없는 쓰드문 을로 가는 거예요. 그 홍제동, 홍은동은 호남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 가는 것은 정말 그 험지에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잡음 없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의 힘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 국민의힘 공천이 매끄럽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민주당은 하나같이 본인에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다들 의심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딱 그 있는 뭐 918호입니까? 그 의원회관 918호에서 거기에 박찬대 그리고 뭐 정성호 이런 친명의 핵심 네. 세력들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닌 말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갖고 공수장을 딱 놔놓고 거기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 측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당신은 지금 재판을 받는 게 10개 혐의가 있는데 네. 당신은 그러면 괜찮고 당신은 이 사법 리스크가 괜찮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은 내가 뇌물수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것만 네.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 그 민주당의 그 지금 공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은 원인이 딱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조끼를 결코 벗지 못하겠다 하는 것. 뭐 이번에 보면 이철희 전 의원이 이럴 때 반전을 시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네. 대반전이 일어날 거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고 있죠. 내가 네.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 못 그럽니다. 네. 국회의원 배지가 본인을 지금 지켜주는 방탄조끼인데 그래서 이 이재명의 리스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네.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천이 사천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공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과정 메커니즘을 제대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필요했는데 네. 그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민주당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 본선 경쟁력을 좀 고려하면 쉽게 내칠 수 없는 카드인데 그렇다 보니 딜레마 속에서 계속 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좀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갑갑할 겁니다. 본인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사건은 재수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또 이번에 배지를 다는 것은 꼭 필요한데 그런데 본인이 과거의 지역구인 성동갑, 중성도갑에 나 그대로 출마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느닷없이 그 송파로 옮기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명에서 친문의 핵심인 임종석을 드러내버리겠다 하는 의도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네. 본인에게는. 그래서 임종석 대표로서는 지금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게 승복 못한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하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냐. 네. 그건 제가 아닐 거로 봐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 선언을 하고 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들 우르르 해서 김영주 그 의원에게 탈당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하는 전화가 그리 많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문 쪽에서도 친명과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겠다. 당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문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을 경우에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리고 도보다리 위해서 넘겨준 USB에 뭐가 들었냐 네.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만약에 사법 문제로 번지게 되면 문 대통령도 머리 아플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번에 통합을 해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 이런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연희 총선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운명을 건 일대 회전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빠듯해서 국민의힘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순탄한 분위기, 좀 잡음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좀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뭐 산무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묘해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은 뒤로 다 미뤄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 일단 붙여놓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잡음을 일으킬지를 몰라요. 예컨대 대구의 주호영, 정상환이라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주호영은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네. 뭐 이런 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산에는 김기현 전 대표 거기다 박명우 전 울산시장이 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경선에 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잡음을 일으키지 않지만 네.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이냐. 지금까지는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 가령 주진우 뭐 법률비서관 같으면 대통령이 네.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해운대 갑에 무사히 단수 공천을 받아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이제 지역구에 벌어지는 문제, 과연 이것이 무사히 지나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잡음이 어려운 걸 뒤로 다 밀어놨으니까 뭐 잡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참 주시를 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가 예컨대 이재명 지역구인 계양갑에 원희룡 그 장관이 도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의 동작을에 나경원과 추미애가 붙을 것이냐, 전윤희가 붙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경남지사 두 분이 붙거든요. 바로 부산 옆이지만 네. 그 김두관과 김태호가 붙는 이 낙동강 대전 이것도 국민들이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심 지역에서 무사히 공천을 국민의힘은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잡음이 없는데 앞으로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무사히 진행이 될 것이냐.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그 법률가입니다. 정치학자도 아니고 법률가인데 글쎄요, 이분이 정치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이나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공천을 주도하는 것 아니냐. 네. 처음에 이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잡음은 전혀 없어요. 뭐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항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거 과연 어느까지 갈 것이냐. 지금 남아있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 또 고차방정시 이러는데 어떤 지역이 특히 어렵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서울의 일종의 험지들, 가령 중랑이라든가 그리고 뭐 시설은 어느 결정이 됐습니다만 은평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누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가령 이번에 구로에 여기에 YTN의 앵커로 계셨던 그 호준석 씨가 구로에 자신 있어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잡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호준석 앵커가 참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가령 김성태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도 본인이 한 이틀 반발하다가 승복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승복을 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은 그 국민의힘은 아주 운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총선 앞두고 이 시간에 총선 큐를 통해서 여야 논객을 모셨는데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시각에서 전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3지대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결별까지 온 상황인데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준석 대표가 손을 내미는 듯한 뉘앙스를 비췄거든요. 어제 저희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5개 정파 중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정책 결정과 인물 추천을 개인에게 정권이 임하는 그런 정당은 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 굳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국민들한테 결합 재결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사당으로는 윤석열 심판이 어렵겠다라고 절감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윤석열 심판에 대안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금태섭 대표가 나와서 사실은 나도 이준석 대표는 딱 맞진 않지만 차이점이 있지만 좀 정책이나 어떤 결정권을 좀 일원화시킬 타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준석 편을 들었다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어느 편도 아니지만. 네. 아니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뒤에 뭐 멘토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해서 뒷배라고 해야 합니까? 네. 김종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갔죠. 저는 금태섭 의원이 김종인과 처음에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있었을 때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태섭 승고하지 못한다. 김종인이 뒤에 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김종인 자체가 정치 철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의힘에 와서 비대위원도 했고 또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아, 정치 철학이 없다고? 그렇죠. 이러니까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분입니다. 예.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또 뒤에 등에 업고 이번에도 뭐 공관위원장을 한다. 제3지대 그 개혁신당이. 네. 그런데 막상 김종인 위원장은 나 오라 해도 안 간다. 절대 부인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서 비대위원장을 오라 해도 나는 그거 안 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일단 그 엄포를 놔요. 네. 이른바 뭐 3고 처리는 못 되더라도 2고 처리 정도는 해달라. 이런 뉘앙스 얘기를 자주 하는 분인데 네. 나는 내가 정말 그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뭐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왜 정치 철학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른바 정치 낭인들을 만들어내느냐. 가령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뭐 거기 포퓰리스트라고 공격을 받을지언정 가령 기본소득 이런 정치 철학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든가 금태섭이라든가 이런 제3지대지 모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치 철학이 없으니까 끼리끼리 다 모이잖아요.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보름 전에 이걸 잡탕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당이 아니다. 우리 헌법 8조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 정당은 같은 이념, 같은 철학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이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얘기하는 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당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랬는데 다행히 열흘 만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원인은 처음에 이게 왜 뭉쳤느냐. 뭉친 것은 돈하고 공천 때문입니다. 아마 돈 6억 6천 받았죠. 이걸 어떻게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깨지느냐? 철학이 없으니까 빈곤한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철학이 없으니까 정당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그 과거에 뭐 어떤 이름을 다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우리가 제3지대가 어떻고 뭐 어떻고 지금 내놓은 정책이라고 뭐가 있어요? 뭐 노인들 지하철 무료 타는 거 그거 폐지한다. 아니면 뭐 여자가 소방대원이 들이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게 가령 공당이 내놓는 중요한 정책들입니까? 난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고 다음 질문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재결합이 가능할까 있는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속에 다 들어있었고요. 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시각에서 전국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이 다가오면서 비에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한방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서 퇴근길은 물론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눈 상황 또 전망 함께 듣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도 비에 눈이 섞여서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상 2.3도였습니다. 영상권 기온을 유지하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려 출근길 대란은 피했던 건데요. 낮 동안에도 비가 이어졌지만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눈은 밤이 되면서 점차 확대하겠고 늦은 퇴근길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빙판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강원도 이 폭설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경기 북부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는 봄을 앞두고 어제 오후부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또 동두천과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로 현재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서울 남산 도서관 인근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도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젖어서 미끄러운 데다 퇴근길이 가까워지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차간 거리는 평소 2배 이상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영동선 횡계리 부근인데요. 이 지역은 어제와 오늘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주변 상가는 물론 도로까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상가는 폭설로 인해서 현재 설악산 도로 21곳을 비롯해 강원권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내륙의 눈은 내일 오전까지, 영동지방의 눈은 금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와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최고 8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도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며 강원 지역에서는 교통안전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50cm가 넘는 폭설이 또 쏟아졌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 마을을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며칠 만에 또 쏟아진 폭설. 산간 마을은 온통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나뭇가지는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러질 듯 축 처졌습니다. 제설 차량이 모두 투입돼 눈을 치우지만 도로는 금세 눈밭이 됩니다.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몇 시간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강원 산간 지역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동해안 지역에는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해발 720m 강릉 삽당령 정상입니다. 겨우내 내려 녹지 않은 눈 위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거의 어른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올겨울 잦은 폭설에 눈 치우는 일은 산골 주민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는 열심히 치우는 거죠. 비닐하우스 사이 공간에는 50cm가 넘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보통 눈보다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만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시로 눈을 치워야 합니다. 강원 지역에선 눈길 교통사고 10여 건이 발생했고 강릉과 고성 등에서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 10여 개 노선이 단축 운행하거나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설로 차량이 고립될 수 있다며 월동 장비를 준비하고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운행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인 장애였던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경제적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면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했던 획일적 규제를 막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의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높아도 경제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개편 방침에 따라 정부는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해제합니다. 50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는 몇 차례 개편을 거치고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3,792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3.8%에 달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훈령과 지침 등을 오는 5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와 자문, 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쯤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은 길게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5년에는 그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지비 해제가 본격화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도록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또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2만 헥타르의 자투리 농지를 단기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합니다. 과밀 등을 이유로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겠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가맹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 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본사모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심야 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시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무리한 필수 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심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여야 합의로 3년 동안 유예될 전망입니다. 전국 5만 가구가 발등에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2년 뒤 시장에 혼란이 반복되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 12,000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가 시작되면 당첨자는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여야가 이런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입주날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던 이른바 영끌족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은 이번 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 70여 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세값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 증가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는 세입자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 집주인 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기 수요가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 55만 5천여 건 가운데 아파트 거래가 41만 1,812건으로 전체 7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 2020년 73%에서 2021년 65.9%, 2022년 58.7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늘면서 단독주택과 빌라 거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성은 지난해 1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1999년 6월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겁니다. 네, 별명이 정말 많았네요. 절로 미소가 나오죠. 많은 이들을 웃게 했던 푸바오와 작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중국으로 가기 전 3월 3일까지만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국보급 인기를 누린 푸바오 효과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먼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 푸바오가 태어나면서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푸바오 영상을 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당시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에버랜드 전체 영상의 누적 조회수도 최근 5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는 그새 126만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보시는 이 8장 데이트 영상의 조회수 무려 2,200만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푸바오 관련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에버랜드는 2021년 푸바오 첫 돌을 기념해서 이처럼 4권의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도서가 15만 부가량 판매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 아기 판다 푸바오는 당시 전 연령대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푸바오 굿즈 판매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인형, 머리띠, 의류 등 400여 종류의 굿즈 110만 개가 팔렸고요. 그중에서도 이 푸바오 사진이 들어간 이 스마트폰 받침대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는 곧 떠나지만 푸바오의 가족들이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제 푸바오 할부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강철원 사육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푸바오에 대한 또 사랑이 남아있는 분들은 푸바오의 자리가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뭐 채워드릴 수 있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또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또 사랑을 느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푸바오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열흘 남짓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오픈런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준 것처럼 푸바오에게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봅니다. 네, 아시안컵 이후 축구계뿐 아니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탁구 게이트가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강인과 손흥민이 직접 만나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큐 헤드라인 나가고 YTN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관련 질문이 많은데 네. 이경재 기자와 하나씩 의문점들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빠르게 갈등이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네네. 총선이 한 50일 남았나요? 49일. 네, 이 이슈 때문에 총선 이슈가 묻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강인이 파리에 있고 손흥민이 런던에 있잖아요. 네. 직접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로 가면 1시간 반이고 기차 타면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예. 가서 형 정말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통 크게 받아줬습니다. 이해한다.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뭐 많이 그랬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도 우리 이강인, 우리 강인이 좀 용서해달라라고 네.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좀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이강인 선수가 SNS에 올린 사과문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 아침 7시쯤에 올렸거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네. 먼저 이제 사실관계를 밝혔어요. 원문 그대로 가능하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긴 대화를 통해서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반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또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서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다라고 반성을 했고요. 또 이제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관계는 대표팀의 다른 선배들, 동료들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연락을 해서 사과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밝혔고요.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저의 사과를 받아주고 포옹해 주신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한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끝으로 팬들에게 전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과 다짐도 있었는데요. 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이강인이 되겠다 이렇게 네. 끝을 맺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과와 다짐은 또 그대로 평가받을 대목이고 손흥민 선수의 화답도 참 손흥민 선수답지 않았나 싶거든요. 바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 1시간 반 정도 만에 8시 네. 반쯤에 손흥민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글을 게재했는데요. 역시 뭐 처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저도 어릴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썼고요.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가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가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특별히 보살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자신의 행동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하지만 주장이 본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팀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라고 썼고요. 마지막에도 부탁을 했는데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팬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썼습니다. 추가로 일부에서 나오는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해서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런던에서 지금 이 사진이죠. 찍은 것 같은데 둘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뒤로도 이 사진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두 선수의 갈등이 해피 엔딩 앞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엔딩으로 이제 나름 봉합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배경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사실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또 이제 광고주인 회사들의 불매 운동도 일부 있었고요. 아직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잃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쌓아왔던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한몫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건이 알려진 지난 14일에 곧바로 이강인 선수가 1차적으로 사과문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나 다른 동료들에게 대한 사과는 좀 빠져 있었고요. 또 이제 법률 대리인이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서 또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주먹을 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역풍이 또 불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이강인의 이런 행동에 저는 뭐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좋은 의미로 전략 전술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조언도 충분히 받았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사과문을 오는 시점이 아침 7시였어요. 저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이제 이거 알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기자들이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개인의 사회관계를 좀 뒤지잖아요. 이제 발견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고 기사를 막 마감하면서 그러면 손흥민은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어떤 의문점이 들었을 때 딱 1시간 반 만에 손흥민이 딱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둘이 약속한 그런 사과가 아닌가 싶고 두 선수 호흡이 좀 전에 더 잘 맞았다면 좋았겠지만 굉장히 잘 맞았다. 저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이 정말 잘 맞았다. 지금 댓글에도 손흥민 화이팅, 뭐 이강인 화이팅 이런 글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구심을 드러낸 어떤 댓글도 있거든요. 자, 이 문제가 앞으로 그럼 일단락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제 브로맨스잖아요. 사건 당사자가 훈훈하게 화해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선수 한 명, 뭐 선배 중에 한 명이 공개적으로 나는 도저히 이강인을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 두 선수 그리고 선수 사이의 어떤 문제는 봉합되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안의 경중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실체적인 어떤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한축구협회 어떤 정관을 좀 살펴봤는데 이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품위 훼손이나 또는 직무 해태 등을 이유로 선수에게 뭐 국가대표
선발에 제한을 줄 수도 있고 벌금의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일단은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징계라는 거는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그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선임과 잘 이 방안을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새로 선임될 대표팀 감독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은데 이 새 국가대표 사령탑에 대한 선임 작업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뭐 새 감독을 뽑을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로 꾸려져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정혜성 그 경기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장에 이제 선임이 됐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그 새 감독의 자질과 요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모두 7가지 조건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가 감독의 역량인데 특히 전술적인 역량을 보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취약 포지션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선발에 관한 능력을 보겠다는 건데 지금 대표팀이 공격진은 굉장히 화려한데 수비라든가 좌우 풀백이 굉장히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력입니다. 지도자로서 풍부한 경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명분이고 네 번째가 경력이고요. 다섯 번째는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지금 대표팀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리더십이고요. 일곱 번째가 경기 중에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 판단력. 자꾸 크리스만 감독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꼽았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성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겠다고 감독 선발 요건을 오늘 밝혔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감독들을 좀 추리고 선발 작업을 좁혀가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고요. 또 이제 그 이번 감독이 다음 달에 태국이랑 21일과 26일 월드컵 2차 예선이 이제 코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가느냐, 정식으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정식으로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럼 과연 이 대표팀 뽑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궁금해하실 텐데 좀 많은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현재 기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에 뛸 준비가 돼 있을까,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 경기에 뛸 준비가 돼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론의 추이도 좀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섣불리 합류시켰다가 뭐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기장에서나 뭐 공항에서나 이강인 선수에게 좀 심한 비판가들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강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팀에 잘 녹아들면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때로는 조금 아픈 소리도 잘 견디면서 극복해야 더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선수의 화해로 좀 안도합니다만은 지난번 탁구 게이트에 대한 충격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 추이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을 더 잘한다는 유권자가 40%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 30%보다 많았습니다. 총선 예상 득표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왔는데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지 YTN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6%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위원장이 더 잘한다 85%,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가 잘한다 71%로 지지층 안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세에선 민주당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였습니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유권자는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26%, 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 거란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로 여야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의견은 2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으로 헤쳐 모였던 이낙연 또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과 며칠 전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의 지지세가 확장할 거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조성호 기자입니다. YTN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기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유권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3지대 통합이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각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란 답변은 58%로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할 거란 의견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거다 18%, 별로일 거다 42%, 10명 가운데 6명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4월 총선 때 제3지대 통합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당 논의가 진행되던 2주 전에 YTN이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 물었을 때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뭉친 정당은 지역구 선거 11%, 비례대표는 10% 득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갈등이 표출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선 지역구는 7%포인트 낮아진 4%, 비례는 3%포인트 줄어든 7%로 집계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이라는 2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국 전공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를 책정할 때 참고한 핵심 자료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연구 보고서였는데요. 해당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교수가 YTN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대도시는 오히려 의사가 많고 지방의 의사 부족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부나 의료계가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은 지역입니다. 총추계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저희 보고서에 그게 한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는 지역 간 불균형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많고 지역, 특히 이제 의료 권으로 봤을 때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의 의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회장 등 의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돌입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의사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예정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생길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오늘 YTN에 출연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진료를 경과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해서 그 환자가 이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00년도 의약분업 그 반대 투쟁할 때 그 뇌동맥류 수술을 한 환자가 며칠의 지연성 출혈로 뇌압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급 감압수를 못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환자가 아주 중증 뇌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정시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2024학년도 자연계 모집 인원 769명 가운데 21.3%에 이르는 164명이 최종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자 가운데 의과대학에 중복 합격한 인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미등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태권도 사범 유모 씨를 체포했고 곧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북서부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4km 떨어진 태권도장에서 큰 상처를 입은 한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3명은 조 씨 부부와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7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가 같은 날 새벽 몸통과 팔을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일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된 겁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49살 사범 유 씨를 이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일 오후 태권도장에서 이들 모자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여성의 차를 타고 조 씨 집으로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목한 일가족이 충격적인 참사를 당했다고
네,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를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 A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자신과 남편이 오로지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그동안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사생활 영상으로 황 씨를 협박해 다시 자신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면서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먼 거리를 이동해 강도 행각을 벌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 체류 남성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70대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 330만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65km 떨어진 창녕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를 산 육아지원센터 전 직원인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13억 3천여만 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개인 취미 생활과 외제차 구매,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 영업을 지속한 간이 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두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 카드를 5만 원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19살에서 34살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기후동행 카드는 지금까지 43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구매자 절반 정도가 20, 30대로 청년층 수요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2,000원, 65,000원인 일반권보다 12%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있는 청년들이 월 교통비 부담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5,000원,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58,000원의 가격으로 실물 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쓰고 있는 카드를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 사후 환급 방식으로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오는 26일 첫 차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실물 카드를 돌려가며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내에 있는 문화, 체육시설 이용 같은 부가 혜택도 기후동행 카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One
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판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찾아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SNS에 올린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입장을 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해 의무를 갖고 있다면 마이크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2,000개 이상의 불법 테러 제재와 국제법의 본질을 죽이는 서방의 제재 전쟁에 대해 위원회 전체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소련 정보기관인 KGB 요원들이 쓰는 암살 기술에 의해서 숨졌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 조종사도 피살됐는데 역시 러시아 정보기관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활동가는 나발리가 숨지기 전 영하 27도의 극한 추위에서 2시간 반 동안이나 머물다 심장을 주먹에 맞아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극한 추위에 혈액순환이 최소화해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한 번의 가격으로 살해하는 옛 KGB의 이른바 원펀치 암살 기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북단 감옥에서 이런 방식으로 숨진 수감자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경찰은 지난 13일 동남부의 한 도시 지하주차장에서 피살된 사람이 망명 러시아군 조종사라고 밝히고 러시아 정보당국과 러시아 마피아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조종사는 전쟁에 참전했다 지난해 8월 헬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뒤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의 사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Да, страшно. Но знаете, страх, он на том свете, и на этом он унижает. Поэтому я, если честно, я не боюсь уже ничего. У меня уже нет такого страха.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이 조종사의 피살로 이곳에 피신해 있는 러시아 망명자들이 공포에 휩싸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권 지도자 나발리의 의문의 사망과 망명 조종사의 피살, 그리고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검열과 통제는 푸틴 대통령이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안 정국으로 여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밀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원금 모금에선 기세를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20일 지난 1월 한 달간 모두 4,200만 달러, 56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1월에 880만 달러, 약 117억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될 것을 대비해 대미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가까운 로비 기업 빌라드 파트너스 등 로비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세계 회사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 일본 대사관이 계약한 로비 기업은 모두 20개 회사로 증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흥민도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찾아가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신을 반겨주고 응원해준 손흥민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이런 점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과를 드렸고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팬들에게도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문 이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손흥민도 화답했습니다.
이강인과 런던에서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리며 이강인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다며 그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강인이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대표팀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첫 번째 사과문을 올렸던 이강인은 예상을 넘는 비난 여론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훈훈한 화해를 나눈 만큼 선수들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새 감독이 다음 달 결정할 대표팀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할지, 선발한다는 이강인이 팀에 녹아들며 팬들이 수긍할 만한 경기력과 헌신을 계속 보여줄지, 완전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선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정혜성 축구협회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위원회를 마치고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8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팀 전력에 맞는 전략 수립, 두 번째는 취약 포지션 해결, 세 번째는 명분 등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월드컵 2차 예선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기보다는 정식 감독을 임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에서 차기 감독 조건에 대한 의견을 모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감독 후보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국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 전망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국내에서 다시 맞붙는 등 흥미진진한 대결을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야구 팬들은 벌써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연일 야구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 캠프 중인 SSG 추신수는 류현진의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타지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활약한 류현진이 대단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류현진과의 대결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추신수와 류현진의 맞대결, 메이저리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공한 빅리거 2명의 맞대결을 국내 무대에서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야구 팬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신수가 내년 은퇴를 선언한 만큼 두 선수의 대결은 이번 시즌 최고의 흥행 카드입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지난 2013년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경기 이후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류현진과 김광현, 양현종 좌완 트리오가 올드보이가 돼 국내에서 다시 맞대결을 벌인다는 점도 야구 팬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지난해 KBO의 관중 수는 모두 810만 300여 명.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800만 관중 시대를 다시 열며 흥행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괴물 류현진의 복귀 호재가 더해져 KBO도 흐뭇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에 이제 관중몰이도 되고 하나는 특히 이제 이 투수들의 팀 성적도 좋아지겠지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후배 선수들한테. 류현진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한화와 계약을 확정하고 스프링 캠프 중인 선수단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퇴근 시간에 접어들면서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눈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우산 들고 있는데 서울도 눈이 내리는 곳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내리던 비가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눈발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8cm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설특보가 발령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퇴근길 이후에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동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미 많은 양의 눈이 쌓였지만 내일까지 이 지역에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많게는 3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밖의 중부와 경북에도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5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2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흐린 날씨 속에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5도, 광주와 창원은 7도가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방의 눈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하고 많은 눈이 쌓이면서 폭설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